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백내장은 노인성 질환으로 지적될 만큼 나이 들수록 위험이 높아지는 질환입니다. 노안과 증상이 비슷해서 노안으로 짐작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백내장의 특징적인 증상도 있을까요? 백내장은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빠른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치료 시기는 물론 인공수정체의 선택에 있어서도 개인차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늘은 백내장 진단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고요.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로 이어가겠습니다. 건강 365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눈앞이 흐릿하고 침침할 때 1차적으로 노안을 의심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글자가 잘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력이 좋아졌나 젊어졌나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백내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안과 정석훈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 인천성모병원 안과에서 근무 중인 정석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백내장이 노인성 질환이죠? 예, 대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 단백질이 변성되고 혼탁해지면서 발생합니다. 네. 물론 당뇨병, 그리고 외상, 스테로이드 사용, 선천성 등 다른 원인으로도 생길 수 있지만 네. 가장 흔한 형태는 노화와 관련된 노인성 백내장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증상이 있어도 노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증상이 비슷한가 보죠? 사실 그 노화과 백내장은 이제 별개의 개념인데 네. 보통 그 백내장이 노화로 인해 연세 드신 분들에게서 가장 많이 발견이 돼서 네. 이제 통칭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화는 사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가까이 있는 물체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떨어져서 네. 근거리가 잘 안 보이는 현상이고, 백내장은 수정체의 변성으로 시력 저하감이나 눈부심, 빗번짐과 같은 네. 다양한 증상을 이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시력 저하나 눈부심, 빗번짐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건 아니고 서서히 진행되는 거죠. 네, 대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노인성 백내장은 네. 그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서 이제 서서히 진행되는데요. 처음에는 약간 침침한 정도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시야가 점점 흐려지고 일상생활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또 침침하던 시력이 갑자기 좋아지면서 글자가 잘 보인다는 말도 하거든요. 이것도 백내장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노안으로 그 근거리가 잘 안 보이시던 분들께서 네. 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화가 되면서 수정체 핵이 단단해지는 핵경화가 발생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수정체의 굴절력이 증가해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근거리의 작은 글씨가 이제 잘 보이는 경우로 나타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백내장은 수정체 혼탁으로 얘기가 되잖아요. 어떤 상태로 보면 될까요? 사람 눈을 카메라로 비유했을 때 네. 수정체는 카메라 렌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백내장은 이 투명했던 수정체가 네. 점차 이제 뿌옇게 변하면서 이제 빛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데 네. 마치 깨끗한 유리창에 때가 낀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과정이 긴 시간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맞습니다. 백내장으로 진단된다고 해도 증상이 좀 다르기도 하던데요. 수정체가 얼마나 혼탁해졌는지 또 위치에 따라서도 달라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진단명이 이제 같은 백내장이지만 네. 그 백내장의 형태랑 성상에 따라서 이제 증상들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수정체 중심부에 혼탁이 있으면 초기부터 시력이 많이 좀 떨어질 수 있고 네. 주변부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중심부까지 혹은 이제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핵 백내장, 피질 백내장, 이제 훈항화 백내장처럼 연지 종류에 따라서도 눈부심이나 시력 저하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백내장에서 치료 시기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수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백내장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네. 그 모두가 바로 수술을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제 환자분의 이제 불편한 감기인데 음. 시력이 좋아도 눈부심, 흐림과 같은 그런 이제 백내장 증상으로 생활에 불편이 생기면 이제 수술을 고려합니다. 예. 그리고 또 환자분께서 특별한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으셔도 네.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안과적으로 합병증이 예상되는 경우에 저희가 수술을 먼저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불편감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수술 시기는 불편감을 느끼는 정도가 수술이 필요한 시기가 되는 건가요? 대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환자분들의 그 생활 불편 정도를 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운전을 하시기가 좀 어려우시거나 네. 또 책을 보시기 힘드시거나 그리고 직장 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지장이 생긴다면 수술을 고려하는 시기입니다. 수술적 치료를 받기 전에는 뭐 약물 치료라든지 다른 치료 없이 지내는 건가요? 예, 현재 그 이미 수정체가 변성돼서 이제 생겨 있는 혼탁 자체를 이제 약물로서 이제 호전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초기 백내장에서 진행 억제를 기대하면서 이제 안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네.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그 효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아직은 좀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제 정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하다가 네. 증상이 심해지면 수술하는 것이 현재의 백내장 표준 치료입니다. 그런데요. 백내장인 줄 모르고 계속 노안으로 생각하고 나이 탓으로 돌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럴 땐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을 텐데요. 과숙 백내장이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이게 뭔가요? 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백내장 치료 시기가 이제 늦춰지고 검진 시기가 늦춰지고 그러면은 이제 백내장이 많이 진행되는 경우를 이제 과속 백내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과속 백내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기적인 이제 안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까지 가면 합병증의 위험도 높아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백내장을 이제 너무 오래 방치해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속 백내장이 되면 네. 수정체가 매우 이제 단단해지고 혹은 또 이제 내부가 액화되면서 수술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수술 중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도 여러 합병증 위험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녹내장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말도 있던데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 과속 백내장에서는 네. 그 수정체가 이제 부풀어서 안압이 상승하는 이제 수정체 팽창 녹내장이 발생할 수도 있고 네. 또 수정체 단백질이 이제 누출돼서 이제 염증이 발생하는데 이제 그 누출돼서 발생하는 그 염증으로 네. 이제 안압 상승을 일으키는 이제 수정체 용해 녹내장과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제 늦게까지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백내장은 언젠가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긴 하죠.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제 백내장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이제 진행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추후에 이제 일상생활 하시면서 이제 불편을 줄 정도가 되면 네. 그때 이제 수술적 치료가 이제 필요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은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거잖아요. 수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공 수정체는 네. 그 생체 적합성이 좋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제 거의 현재 평생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일단 설계되어 있는데요. 네. 인공수정체 혼탁과 같은 이제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한 교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술 후에 특별히 조심할 부분은 없을까요? 바로 퇴원을 하잖아요. 예, 그 수술 후에는 이제 처방해드린 안약을 잘 사용하시고 네. 눈을 이제 비비지 않으시고 또 감염 예방을 위해서 위생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 2주간 눈에 물이 직접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한 달 정도는 격렬한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수술 후에 증상에 따라서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은 없나요? 심한 충혈이나 그리고 통증 그리고 갑작스럽게 시력이 좀 떨어진 느낌이 드신다든지 그리고 두통이나 울렁임 그리고 눈이 좀 딱딱해지는 느낌 등의 증상이 있으면 네. 안내염이나 안압 상승과 같은 그런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백내장 수술을 결정할 때 단초점과 다초점을 선택을 하잖아요. 장단점이 있을까요? 단초점과 다초점은 인공수정체의 이제 종류를 선택하는 것인데요. 각각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단초점은 이제 한 거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상이 선명하고 대비감도가 좋은데 네. 이제 특정 거리를 주시하실 때
돋보기나 이제 원거리 안경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초점은 이제 먼 거리, 중간 거리, 가까운 거리를 모두 볼 수 있도록 설계가 돼서 네. 안경 의존도를 줄일 수 있지만 이제 빛 번짐이나 눈부심이 나타날 수 있고 대비 감도가 이제 다소 감소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직업이나 생활 환경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정밀한 작업 하시는 분이나 네. 야간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단초점을 이제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고 네. 안경 착용을 이제 최소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초점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그 개개인의 직업과 네. 생활 환경, 그 눈 상태를 함께 고려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초점으로 했다가 단초점으로 다시 수술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드물지만 있습니다. 네. 그 눈부심이 심하시거나 네. 그 빛 번짐에 그 적응하지 못하시거나 네. 그리고 이제 기대하셨던 시력의 질을 이제 얻지 못하신 경우에는 네. 단초점 인공수정체로 그 교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내장에서 재발이라는 표현은 어떨까요? 뭐 인공수정체로 바꿔주는 거라서 재발 위험은 없을 것 같은데요. 후발성 백내장 또 훈황 혼탁으로 불리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네, 그 백내장의 재발이라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후발성 백내장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네. 후발성 백내장은 인공수정체가 들어있는 그 투명한 주머니의 뒷부분, 즉 훈황에 네. 세포가 이제 증식을 하면서 이제 뿌옇게 되는 이제 혼탁을 이제 의미합니다. 네. 그 후발성 백내장 이런 일도 흔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후발성 백내장은 이제 수술 후 수개월에서 수년 사이에 비교적 흔하게 발생합니다만 네. 그 발생 시기랑 정도는 이제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후발성 백내장이 생기면 어떤 증상으로 나타날까요? 백내장 수술 후에 이제 잘 보이셨는데 네. 이제 다시 시간이 지나서 흐려지시거나 눈부심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백내장이 다시 생긴 것처럼 불편하게 이제 느껴지실 텐데 예. 실제로는 인공수정체가 들어있는 훈황이 혼탁해진 겁니다. 아, 백내장의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거네요. 수술 후에 몇 년 지나서 다시 증상이 생기면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수술 후 수년이 지나서 다시 침침해지셨다면 이제 후발성 백내장뿐만 아니라 네. 다른 망막 질환이나 녹내장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돼서 네. 안과 진료를 이제 받는 것이 좋습니다. 후발성 백내장의 치료는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외래에서 시행하는 이제 레이저 훈황 절개술로 이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레이저 치료는 짧게 끝나는 건가요? 바로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몇 분 안에 시술이 끝나고 네. 대부분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음.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에게서 비교적 시력이 빠르게 개선됩니다. 참 나이 들면서 백내장의 위험은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여야겠지만 증상 완화를 위한 생활 습관은 있지 않을까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네, 그 노화와 동반되는 백내장은 이제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네.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 위해서 이제 선글라스를 착용해 주시는 게 좋고 네. 당뇨병과 같은 이제 그런 만성 질환들로 이제 치료받고 계시면 철저히 관리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백내장은 흔한 질환이지만 네. 적절한 시기에 발견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좋은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안과 질환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잘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백내장 수술을 하신 분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 눈이 침침해진다는 말도 하는데요. 이거는 적응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 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발성 백내장 이런 것도 다시 생길 수 있고 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망막 질환들도 있기 때문에 네. 안과에 직접 가셔서 안과 진료를 받으시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백내장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안과 정석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넥스트의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으로 알아보는 우리 집 주치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0대 남성이 주신 사연부터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무래도 책상에 많이 앉아 있다 보니까 거북목이나 등이 결리거나 허리 아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책상에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됐는데 이제 계속 그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 등이나 이런 어깨가 굉장히 많이 결리고 목도 좀 뻣뻣해지고 스트레칭을 자주 하긴 하지만 좀 어떻게 해야 덜 아프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저는 목이 많이 결리고 등이랑 날개까지 어깨 쭉지까지 좀 많이 결리고 뭉치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거는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파스도 자주 붙이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같은 걸 찍으면은 큰 이상은 없는데 근데 약간 좀 일자목에 증세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자주 좀 스트레칭하고 허리를 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노트북 같은 경우도 거치대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 사고 또 이게 시중에 파는 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책이라든지 이런 걸 더 높여서 제가 보기도 합니다. 되도록 일자목 안 되려고 하고 등이 아프거나 하면은 좀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외에 평소에 어떤 부분을 신경을 쓰면은 좀 예방할 수 있고 또 많이 아프다라고 하면 혼자서 어떻게 통증을 줄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서 좀 궁금합니다. 네, 일자목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자목과 거북목 증후군은 다른가요? 그러니까 서로 겹치기는 하는데 좀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자목이라는 거는 이제 주로 엑스레이 검사에서 그 목뼈의 곡선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거의 일자처럼 보이는 상태를 말을 하고요. 네. 이 거북목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세하고 좀 관련된 표현이거든요. 네. 그래서 머리가 몸통보다 앞으로 빠지고 어깨가 말리면서 그러니까 목하고 어깨 주변 근육에 이제 부담이 커지는 상태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자목은 사진에서 보이는 어떤 목뼈의 배열을 좀 설명하는 거고 네. 거북목이라는 건 평소 자세하고 이제 근육의 긴장 상태를 설명하는 말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척추 모양을 생각할 때 건강한 상태는 사진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그러니까 척추는 이제 옆에서 봤을 때는 일자로 곧게 서 있는 모양이 아니라 네. 약간 앞으로 조금 이렇게 휘어져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추 같은 경우는 이제 완만한 C자 곡선을 옆에서 봤을 때 네. 보여주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곡선이 있어야지만 머리의 무게를 좀 분산시켜주고 목이 움직일 때 충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 디스크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에는 어떤 상태로 확인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 디스크라는 건 목뼈 사이에 있는 거고요. 예. 그 이 디스크는 이제 어떤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디스크 일부가 뭐 옆으로 좀 삐져나오거나 뒤쪽으로 밀려 나오면서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신경을 자극하거나 누르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뻐근한 그런 근육통의 느낌이 아니라 뭐 약간 팔이라든지 어깨라든지 손이 저리거나 네. 찌릿한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감각이 둔해지거나 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통증에 있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일자목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변형이 시작된 걸까요? 사실 일자목은 옆에서 봤을 때 그 원래 목에 있어야 하는 그 부드러운 C자 곡선이 줄어들면서 좀 곱게 보이는 상태를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오래된 자세 습관하고 관련이 될 수가 있지만 이제 검사 당시에 또 목 주변이 과하게 긴장을 하게 되면 또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일자목 소견이 있다라고 해서 이게 어떤 변형이 시작됐다거나 네. 그러니까 목 디스크로 이제 진행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증상이 좀 목이 뻣뻣하거나 자주 결리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주변 근육이 계속 부담이 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는 있습니다. 네. 뭐 일자목, 역C자형, 거북목 증후군, 목 디스크 참 불리는 얘기들이 많던데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통증의 양상도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일자목하고 역시자형이라는 거는 이제 목뼈의 곡선을 설명하는 말이고요. 네. 거북목 증후군은 이제 자세하고 근육의 부담을 좀 설명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목은 이 곡선이 좀 줄어든 상태를 말을 하게 되는 거고, 역식자형이라는 거는 원래 휘어야 할 방향과 반대로 휘어진 상태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사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거북목 증후군은 머리가 몸통보다 앞으로 빠지게 되는 상황이라서 이 목뒤라든지 어깨라든지 이런 데가 뻣뻣하거나 결리는 느낌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신경이 눌리거나 자극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목 통증뿐만 아니라 어깨에서 팔, 손까지 좀 저리거나 찌릿하게 내려가는 통증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에는 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연 주신 분은요, 목이 뻣뻣하고 등과 어깨가 결리고 허리 통증도 있다고 하세요. 아무래도 이런 증상이 있기까지는 오랜 시간 조금씩 진행된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갑자기 생기기보다는 이제 매일 반복되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사무직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를 많이 보시게 되면은 머리가 조금씩 앞으로 나가게 되고 어깨는 말리고 허리는 구부정해지기 쉽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은 이 주변 근육들이 계속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아이고 뻐근한 정도로 시작이 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등이 결리고 어깨가 뭉치고 허리까지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통증이라는 거는 목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오래 앉아서 일하는 생활 전체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를 펴고 스트레칭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생활 습관으로도 그럼 바로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이 생활 습관 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목이라든지 거북목 같은 경우는 뭐 수술이나 시술로 치료라는 건 아니고요. 평소 자세하고 어떻게 모양을 잡는지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좀 자주 피시라는 얘기는 단순히 뭐 가슴을 내밀고 버티라는 뜻은 아니고요. 의자에 앉으실 때 엉덩이를 최대한 깊숙이 넣고 허리를 등받이에 자연스럽게 기대시고 턱을 살짝 당기시는 이런 자세를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자세도 너무 오래 유지하면 또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셔가지고 목이라든지 어깨를 움직여주는 게 또 필요합니다. 생활 습관 교정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이분도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 일이라서 거치대를 높이 해서 조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거치대를 이용해서 화면을 눈높이에 가깝게 올리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좀 노트북을 그냥 책상에 그대로 두고 사용하시게 되면은 화면이 낮기 때문에 고개가 이제 아래로 좀 숙여지기가 쉽거든요. 그럼 이제 거북목이 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런 거치대를 사용하시는 게 목이라든지 어깨 근육의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일상에서 어떤 부분들에 신경을 쓰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목만 보시지 말고 전체 자세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화면은 좀 눈높이에 맞추시고 어깨는 힘을 빼고 그다음에 의자도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낮거나 높지 않게 조절해서 발바닥이 좀 바닥에 편하게 닿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스마트폰 보실 때도 중요한데 가능하면 휴대폰도 이제 눈높이 쪽으로 올리시고 오래 볼 때는 또 중간중간 쉬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무실 때 너무 높은 베개를 쓰시는 것도 목에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목에 잘 맞는 편안한 베개를 좀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파스도 붙이고 통증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하시는데요. 소염제나 근육 이완제를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건 괜찮을까요? 이게 일시적으로 뭐 통증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는데요. 그 이제 소염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복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위장 장애라든지 신장 기능에 좀 부담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근육 이완제는 좀 드물긴 하지만 졸리거나 어지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며칠 동안 사용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자주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약을 계속 복용하시기보다는 진료를 받으시고 원인을 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칭은 어떤 방법의 동작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해하세요. 도움이 되는 운동법도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먼저 턱 당기는 동작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정면을 보신 상태에서 턱을 살짝 뒤로 당겨서 목 뒤가 좀 길어지는 느낌을 받으시면서 한 5초 동안 유지했다 풀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요. 어깨 같은 경우는 귀 쪽으로 이렇게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시고 양쪽 날개뼈를 좀 뒤로 모았다가
풀어주는 동작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천장이라든지 하늘을 보기에 좀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젖혀주시는 동작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오래 하지 마시고요. 업무 중간중간 한 1분이나 2분 정도 자주 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칭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증상에 따라서는 물리치료라든지 좀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을까요? 사실 뭐 자세 교정, 스트레칭, 휴식만으로도 지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통증이 오래 지속되시거나 일상생활에서 좀 불편감을 느끼는 정도라고 하면은 물리치료라든지 운동치료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통증을 좀 줄여주고 굳어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증상이 좀 심하다, 내가 좀 활동하는 데 불편하다 그러시면은 네. 한 번쯤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연도 들어보시죠. 제가 배변 활동이 그렇게 자주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이게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대변을 보는 횟수가 주 1.5회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한 고등학생 때부터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의 뭐 한 20년?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물을 평소에 잘 안 먹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물을 안 먹는다고 이렇게까지, 그렇다고 제가 막 먹는 양이 남들에 비해서 막 너무 적거나 그런 것도 아니어가지고 이게 다 어디 쌓이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이게 괜찮은 건지 싶더라고요. 변비로 인해 이제 가끔 치질처럼 나오는 그게 있기는 해가지고, 근데 이게 아프거나 뭐 피가 나거나 하진 않아서 그냥 살고는 있는데, 이거는 계속 뭐 안고 가야 되는 문제인가 싶긴 합니다만, 사실 제가 이렇게 자주 안 싼다고 막 평소에 배가 막 너무 아프거나 막 속이 부대끼거나 하는 증상을 제가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괜찮은 거겠지 하고 노력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가끔 변비약 아니면 뭐 보조제 같은 거를 먹어서 하는 게 좋은 건지, 또 근데 그거를 먹기 시작하면은 약간 의존하게 된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지내고 있는데, 먹어서라도 더 자주 보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해요. 네. 변비로 고민이라고 하시는데요. 청취자분의 상태를 변비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배변 횟수만 보면 변비에 해당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변비라는 거는 일주일에 배변이 3번 미만이거나 변이 좀 딱딱하고 힘을 좀 많이 주셔야 되고 네. 이제 보고 나서도 덜 본 느낌이 남는 경우를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변비를 판단할 때는 횟수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이 너무 딱딱한지, 뭐 배변할 때 오래 힘을 줘야 되는지, 복통이라든지 더부룩함이 있는지, 뭐 생활에 불편이 있는지도 함께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일주일에 2번 정도 변을 본다고 하는데요. 적게 먹는 것도 아닌데 화장실 가는 횟수가 그렇게 적다고 하세요. 20년 정도 된 것 같다는데 개인차로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배변 횟수에는 개인차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루에 한두 번 보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이제 며칠에 한 번 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횟수만 가지고 이게 변비라고 말을 하는 거는 조금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내 패턴이 갑자기 바뀌었는지 아니면 이제 그로 인해서 불편한 증상이 있는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주일에 뭐 한두 번 가시더라도 나는 그냥 편안하다라고 하면은 또 변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배변할 때 힘을 많이 주시거나 변이 네. 딱딱하거나 뭐 이렇다라고 하면은 이건 또 변비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패턴과 동반되는 증상들을 같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뭐 사연 주신 분도 말씀 주셨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변을 못 보는데 속에서 다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해요. 어떨까요? 사진을 찍어보면 변으로 꽉 차 있거나 하는 경우도 듣긴 하는데 20년째 이렇게 같은 상황이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이 모두 그대로 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음식은 이제 소화 과정에서 영양분하고 수분이 흡수가 되고 남은 찌꺼기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대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는 양만큼 그대로 장에 쌓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변이 이제 오래 장에 머물게 되면은 그러니까 수분이 더 흡수되기 때문에 변이 단단해지고 양이 또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변 횟수가 적은 분들은 변이 딱딱하거나 굵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심한 변비에서는 실제로 장 안에 변이 많이 차 있거나 뭐 직장에 딱딱한 변이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20년 동안 비슷한 패턴이셨고 복통이나 구토, 심한 더부룩함이 없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뱃속에 계속 쌓여만 있다고 보긴 또 어렵습니다.
불편감도 중요하게 본다고 하셨는데요. 이분은 심지어 변 보는 횟수가 일주일에 2번 정도인데도 속이 더부룩하거나 복통도 없다고 하거든요.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조금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변 횟수만 보면은 이제 변비에 가깝지만 복통이나 더부룩함도 없고 식사도 잘하시고 오래전부터 비슷한 패턴이었다라고 하면은 급하게 위험한 상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변비에서 중요한 거는 배변의 질이거든요. 그래서 변이 너무 딱딱하지는 않은지,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지는 않은지,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은지, 뭐 항문 쪽에 통증이라든 출혈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함께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처럼 불편감이 거의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매일 변을 봐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치핵은 조금 있는 것 같다는데 피가 나거나 아프지 않아서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또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피가 나거나 아프지 않고 그렇다면 이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닌데 다만 변비가 있다라고 하면은 배변할 때 힘을 많이 주시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이 되게 되면은 치액이 더 커지거나 불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치액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먼저 변을 좀 부드럽게 보고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지 않는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만약 피가 나거나 통증이 생기거나 덩어리가 밖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물이라든지 식이섬유 섭취를 조금 늘리시면서 조금 관찰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나타나는 증상은 없지만 머리로 생각하면 먹는 것에 비해서 변을 못 보는 게 걱정이라는 건데요. 변비약을 복용해서라도 변을 유도하는 게 좋은지 약의 의존성도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목표는 이제 횟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변을 너무 힘들지 않게 부드럽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횟수에 너무 집착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변비약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뭐 식이섬유 보충제라든지 변을 부드럽게 해주는 약, 그다음에 이제 장 안으로 수분을 끌어들여서 이제 배변을 돕는 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필요할 때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장을 직접 자극하는 변비약이 있는데 이게 하재 같은 게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자주 복용하는 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통이 생길 수도 있고 약이 없이는 또 불안해서 계속 찾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비가 오래되지 않았고 횟수가 적다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강한 변비약을 드시기보다는 물하고 식이섬유를 좀 늘리시고 이제 필요하면 부드러운 종류의 약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평소에 물을 적게 먹긴 한다는데요. 그럼 배변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거는 수분하고 식이섬유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너무 적게 마시게 되면 대장에서 수분이 더 흡수가 되기 때문에 변이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부족해지게 되면은 변의 양도 적어지고 장 운동도 이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채소, 과일, 잡곡 이런 것들을 갑자기 늘리시게 되면은 가스가 차고 또 더부룩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조금씩 식이섬유 양을 좀 늘리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활동량이 너무 적으면 장이 잘 안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벼운 걷기 같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게 됩니다. 네. 지금 나이가 30대신데 20년 전이면 10대부터 그랬다는 거잖아요. 꽤 오랜 세월인데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고 식사량이라든지 먹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증상이 아니라 생각하면 걱정되는 상태입니다. 장 무력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사실 이게 저희도 이제 환자 보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오랫동안 같은 패턴이거나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거는 급하게 이제 심각한 병을 의심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일주일에 한두 번 배변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좀 오래됐다라고 하시면은 보통도 이걸 장 무력증이라고 표현을 하시지만 실제로 이제 장이 느리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직장까지 변이 내려왔는데 배출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오래된 경우에는 이런 접근보다는 평소에 내가 물이라든지 식이섬유를 좀 부족하게 먹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다만 혈변이나 체중 감소, 빈혈, 그다음에 갑자기 변비가 심해진 경우, 그다음에 이제 대장암 같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내시경을 해본다든지 관련된 검사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시경 말씀하셨는데요. 배변 상태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면 어떤 검사를 받아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큰 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 배변 횟수라든지 변의 모양, 그다음에 잔변감, 동반되는 증상들을 먼저 확인을 하게 되고 네. 뭐 필요하면 항문 진찰이라든지 복부 진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 빈혈 같은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가족력이 있다거나 살이 빠지셨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실 변비가 있다고 해서 어떤 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력이라든지 어떤 대장암을 의심할 만한 위험한 증상, 신호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수분, 식이섬유 섭취 강조해 주셨는데요. 물 마시는 습관, 운동, 배변 습관, 생활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도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물은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뭐 식사 사이, 그다음에 운동 후에 나눠 마시는 방식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식이섬유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뭐 채소, 잡곡, 콩류들을 식사에 조금씩 추가하셔가지고 서서히 양을 늘리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장 운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규칙적인 운동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화장실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변을 보고 싶은 변이가 올 때는 참지 말고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침 식사 후처럼 장 운동이 활발해지는 시간에는 네. 그냥 5분 정도 화장실에 앉아보는 습관을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가셨을 때는 네. 오래 계시는 거 좀 피하셔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 보시면서 한 2-30분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경우는 치액이라든지 변비를 좀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목표는 매일 변을 보는 게 아니고요. 네. 힘을 주지 않아도 편하게 변을 보는 그런 배변 리듬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한 우리 집 주치 잘 들었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교의 마지막 승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